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채팅창에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소리 잘 들어가면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그거 말씀 좀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준섭 학생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네. 자, 봅시다. 자, 오늘은 그거 교재를 올려놨는데 오늘은 이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울대 이제 뭐 그 심층 한번 서울 파트 2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파트 2. 자, 파트 2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디를 가볼 것이냐. 자, 저기 가보시면 그 14페이지에 26번 있을 거예요. 26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6번. 자,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뭐 이상기체, 그다음에 실제기체. 요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대 기출이건 몇 년도에 나왔었던 거냐면 2006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풀려면 이제 실제기체하고 이상기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내용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상기체가 과연 뭐냐? 요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고요. 기체라고 하는 물질의 그 정말 그 알갱이의 크기 있죠. 그 알갱이의 크기도 당연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상기체라고 하면 그것의 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없어? 그럼 크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없으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진짜로 크기가 없다고 해버리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가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크기가 아주 그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에 비해 자체 크기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크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이 첫 번째 것부터 이상기체는 좀 희한한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가 없거나 뭐 무시할 만큼 작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입자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없습니다.
자, 인력, 청력 아시죠? 인력은 뭐고 청력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이건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또 이제 성격이 나타나냐면 바로 첫 번째 그 위치 에너지. 보통 이제 이 P라고 쓰면 그게 0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위치 에너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특징을 가져요? 인력과 청력을 가지고 표현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즉 인력과 청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그게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건 어떻게만 보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EK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뜻이죠? 바로 그 유명한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 건데 이때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아니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성격, 바로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을 물리학 시간에 배우면 뭐 탄성 계수, 뭐 운동량 보존 막 이런 걸로 막 뭐 운동 이렇게 막 계산해서 막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완전 탄성 충돌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을 하면 바로 이상기체는 충돌 시에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런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 시 에너지 보존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 실험적인 현상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을 실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것끼리 주행하다가 뭐 좀 우연찮게 이제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그 두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시에 그냥 차가 충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쾅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그 뭐냐면은 에너지가 분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편이 사방팔방으로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공기하고의 마찰, 지면하고의 마찰 등등등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충돌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이 됨을 실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보여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보존은 그냥 거의 우리가 상상을 하는 가정일 뿐인 건데, 이 이상기체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그 그릇 안에서 입자들 사이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상기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체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바로 실제 기체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바로 not 이상기체. 즉 이상기체가 아닌 걸 실제 기체로 정하면 되니까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의 크기가 있고요. 두 번째, 입자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충돌을 할 때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를 정의를 하는 게 실제로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라기보다도,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상기체를 정의해서 실제 기체를 표현하기 위해 이상기체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에 교수가 이상기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케이. 상민군, 현준군 소리 잘 들어가죠? 소리 잘 들리죠? 상민, 준섭, 현준 소리 잘 들리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자, 이건 뭐냐면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가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건데도 이 어떤 실험적 상황이 되면 그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자세하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1. 저합 조건입니다. 그 기체가 그게 실제 기체가 들어있는 어떤 그 시스템에서 그 기체의 압력이 저합으로 유지될 때 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잘 해줍니다. 자, 저합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요게 매우 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 기체가 됐건 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집니다. 이건 이상 기체라 하더라도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너무 명백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다라는 거는 부피가 아주 큰 조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바로 첫 번째 1. 자, 저합 조건 혹은 부피가 매우 큰 조건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 기체의 분자, 분자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알갱이니까 입자라고도 해보죠. 그 입자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 그게 용기의 부피가 매우 크거나 저합 조건이 되면 그 평균적인 거리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럼 입자 사이 평균적인 거리가 크면 바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인력, 그 다음에 청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인력과 청력은 그 대상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커지고요. 멀어질수록 무조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사람끼리도 가까이 자꾸 봐야 더 좋아지고요. 싫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야 서로 간의 싫은 감정이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청력, 거리에 영향을 받는데 멀어지면 둘 다 아주 크기가 작아지죠. 그러면 인력하고 청력으로 표현한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인력과 청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그 크기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만으로 비슷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해져요? 여기에 있는 요 조건이랑 비슷해지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용기의 부피가 매우 커져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에 비해 그 기체의 자체 크기, 요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알갱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도 물질이니까 크기가 있다고 하면 유한한 어떤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겠죠. 그런데 걔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크게 작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릇의 크기가 인위적으로 커지면 전체 부피에 대해서 알갱이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중에 자,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데이터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22.4리터요. 요거 아시죠? 네, 기체 1몰의 경우 22.4리터다. 물론 제한 조건은 붙습니다. 온도가 0도씨고 압력이 1기압이고 하는 제한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체 1몰을 모아놓은 그릇의 부피가 대략 이 정도의 수십 리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반면 그 기체의 자체 크기는 실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조사하면 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0.01 리터 퍼 몰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알갱이 자체의 크기는 이 정도. 이거보다 뭐 조금 더 클 수는 있는데 대략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기, 그릇의 부피가 있고 자체 크기가 있으면 자 보세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 2000배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압력을 더 낮추고 혹은 온도 같은 걸 더 높여서 이 그릇의 부피를 인위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뭐 한 30리터, 40리터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크니까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해져요? 이거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실제 기체의 데이터가 이상기체의 데이터랑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저업 조건이고요. 그 다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두 번째 이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 자, 고온 조건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고온 조건은 이겁니다. 자, 온도 얘기를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이런 단서를 한번 걸어봅시다. 단 그릇의 부피는 일정. 왜? 부피 얘기는 여기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피가 뭐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온도는 이제 고온 조건이 있고 저온 조건이 있을 텐데 온도가 왔다 갔다 변하는 조건에서는 부피는 고정을 해야 온도만의 영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고온일 때 저온일 때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겠죠. 그래서 부피가 변치 않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입자간 평균 거리가 일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인력, 청력, 그리고 그 위치 에너지 모두 일정해지겠죠. 왜? 인력, 청력, 위치 에너지 모두 거리로 결정되는 함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그게 고온 조건이건 저온 조건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는 다 같아진다는 얘기,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온도는 이렇게 고온 조건일수록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커지죠. 이거는 그 사실은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 기체에 대한 운동 에너지 수식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뭐 표현된 건 없고 이상 기체만 알려진 게 있거든요. 근데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상 기체나 실제 기체나 비슷한 성향을 띨 거라고 가정을 해서 이상 기체의 운동 에너지 수식을 잠깐 보면 이상 기체의 경우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런 꼴로 표현되죠. 뭐 2분의 3은 상수고요. K는 볼트만 상수라고 하는 거고 T는 여기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뭐 이상 기체에서 개발된 수식이긴 하지만 이 실제 기체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온도가 변해봤자 위치 에너지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3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죠. 두 개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온도가 아주 증가한다고 합시다. 근데 온도가 아주 증가해 봐야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치 않는다고 했죠.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일정한데 계속 커져요. 그럼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랑 비슷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조건에서? 굉장히 고온, 엄청나게 고온 조건에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무시되고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인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내용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보일 온도입니다. 보일 온도. 자, 보일 온도라고 쓰고요. TB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 보일 법칙이 들어가잖아요. 그 보일, 그냥반 보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반 이름을 따서 이렇게 TB 이렇게 쓰는 건데 이 보일 온도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굉장히 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 온도는 지금 바로 설명드리긴 그렇고 조금 뒤에 어떤 그래프 설명을 하거든요. 그 그래프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보일 온도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 온도는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는 첫 번째 저압 조건, 두 번째 고온 조건, 세 번째 보일 온도 이렇게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것이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떡할 거냐. 자, 여기 볼게요. 으쌰.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요거예요. 원래 영어 표현은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컴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Z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얘는 기체의 압력,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그 기체의 몰수, 그 다음에 기체상수, 온도 이렇게 나눈 것으로 정의합니다. 뭐 공교육 과정에서도 이상기체 상대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PV는 nRT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익숙하죠. 그래서 이때 압력 부피를 몰수 온도로 나눈 이 물리량을 요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어져 있는 물리량을 편의상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등장한 VM이라는 물리량이 저게 뭔진 몰라도 수학의 등호를 이용하면 이런 걸 처음 봐도 등호 관계 속에서 요만큼을 치환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VM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건데 바로 몰러 볼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몰러는 1몰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의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니까 바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조금 더 수식의 깔끔함을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 책에는 이렇게 좀 더 자주 나오고요. 화학 책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컴프레션 팩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일이거나 일이 아니거나. 기체들에 대해서 조사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일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예요. 왜? 이상기체는 그 유명한 수식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만족하죠? 바로 PV는 nRT. 그럼 같으니까 뭐 1 되는 거죠. 오! 그럼 아까 실제기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기체가 아닌 걸 실제기체라고 했잖아요. 1이면 이상기체니까 1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어허, 이게 실제기체구나.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라는 걸 정의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실제 기체에 대해서 그때 압력, 부피, 온도 조건에 대해 컴프레션 팩터를 구하고 그럼 당연히 1이 아니겠죠. 근데 1이 아니어도 1에 가까울 수도 있고 1에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아닌데 1에 가까우면 실제 기체지만 이상 기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에서 멀리 떨어지면 아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랑 차이가 심하게 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 팩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입시 과정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속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1번. 자, 첫 번째는 등온 조건입니다. 온도는 변치 않는다고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등온 조건. 그리고 다양한 기체 종류에 따라 저기에 있는 요 Z가 지금 이 컴프레션 팩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Z에 대한 압력의 영향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변함에 따라 이 Z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됐을까? 그래서 어떤 정해진 온도에서 압력에 따라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들을 수입해서 수집을 해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자 여기 이제 압력이 0이고요. A 자 항상 변치 않고 1이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상기체예요. 항상 1이라고 했죠. 압력이 뭐가 됐건 간에 압력이 0기압이 됐건 뭐 1000기압이 됐건 계속 1로 유지되는 거 이게 이상기체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체는 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요거 그러면 이 패턴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입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이 해석의 포인트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컴프레션 패턴인데 all type. 자, all type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모든 유형의 컴프레션 팩터가 수렴합니다. 어디에 수렴해요?
1에 수렴합니다.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뭔 말이냐면 이상기체는 뭐 당연하거니와 압력이 1이 되니까 압력이 0이 될 때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고 있죠. 근데 실제 기체가 파란색 패턴의 실제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패턴의 실제 기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파란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다 어디로 모여요? 1로 모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저압 조건이죠. 저압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입니다. 요걸 얘기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상기체는 아닌데 실제 기체 같은 경우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기체 부피를 압축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 컴프레션 팩터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상기체의 경우 항상 1이 되는 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져서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1이 됩니다. 그런데 둘을 곱한 값이 1이 아니고 1이 아닌 것을 넘어 1보다 커진다고 하면 그건 이거겠죠. 압력을 충분히 증가시켰는데 부피가 조금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압력은 세게 눌렀는데 압력은 강하게 가했는데 부피는 조금만 줄어든 거죠. 그러면 둘을 곱했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세게 눌렀는데 안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야 이거 잘 줄어드는 기체다 아니면은 땡땡해서 잘 안 줄어드는 기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압축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청력이 우세한 구간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큰 구간은 기체의 인력보다 청력이 더 우세한 구간이다. 그러면 세 번째 저기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아지죠. 그럼 보세요.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건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설명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 조건은 기체를 압축시키기 쉬운 조건, 즉 약간의 힘만 줘도 기체의 부피가 쑥쑥 줄어드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어디? 인력이 더 우세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우세한 거고 이 조건은 인력하고 청력을 얘기했을 때 인력이 더 우세한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4번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1. 그럼 뭐야 1? 1이 뭐야? 1. 1. 자, 봐봐요.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우세한 거예요? 바로 같은 거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클 때는 청력이 우세, 1보다 작을 때는 인력이 우세, 이 우연찮게 같아지는 여기에서는 인력 청력이 같다. 실제 기체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조건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간 인력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청력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그런데 실제 기체는 인력하고 청력이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같아지는 구간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기체는 인력도 0이고 청력도 0인데 인력하고 청력을 합친 합력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기체에서도 합력은 나타날 거예요. 인력하고 청력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하고 청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벡터합을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실제 기체의 상황과 이때의 이상기체적 상황을 약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상기체는 어떤 상황에서건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그래서 합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계속 이렇게 1이 되는 거고요. 실제 기체의 경우 우연찮게 1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연찮은 어떤 상황에서 인력, 청력이 같아지면서 합력만 0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표기한다 라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거 줘볼게요. 이거 줘볼게요. 자, 쓰였죠?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잘 들리겠지? 좋아. 자, 쓰였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다음 지워봅시다. 지우자. 자, 헛.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컴프레션 팩터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등온 조건이고 온도가 같고 보시다시피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뭐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등온이 아닌 조건이면 되겠죠. 그럼 등온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온도가 변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기체 종류가 아니라 동일 기체에 따라 Z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지금은 온도가 변할 때, 그리고 기체의 종류는 다양했으니까 지금은 한 종류의 기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2 바로 그 유명한 질소죠. 질소 기체. 그래서 그 왜 과자 사면 그 과자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요 질소 요거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느냐? 짜잔. 자, 그러면 우선 마치 이제 대조군과 같은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사실 온도가 변해도 그냥 계속 1이에요. 온도가 변해도 압력이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뭐 부피가 변해도 이상기체는 항상 컴프레션 팩터가 1이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질소기체에 대해 실험을 하면 이때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짜잔. 이때 온도가 600도씨예요. 그 다음 뭐 이게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니까 외우는 거고. 그 다음 짜잔. 여기 마이너스 100도씨예요. 100도씨예요. 그리고 짜잔. 이게 25도씨예요. 25도씨.
뭐 이렇게 뭐 교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강 이런 패턴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리다 보니 교점처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패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개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온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6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고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온이 어떤 의미죠? 바로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에 바로 고온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 파란색이 이 이상기체 패턴하고 가깝습니까? 빨간색이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가 편차가 더 크고 편차가 더 작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빨간색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랑 더 가깝죠? 편차가 더 작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 데이터에서 이렇게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데이터가 이상기체랑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25도씨. 25도씨의 의미는 뭘까요? 저 난데없는 25좀 뭘까요? 25도씨가 뭘까요? 이 채팅창에 의미를 써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준섭, 현춘, 상민. 여기 스트리밍으로 보면 좀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뭐 메시지를 한번 써보죠. 저 25도씨라는 거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안 들리나? 아니 벌써 자나? 하하하.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이고. 뭐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답을 안 해. 우선 여러분 소리는 잘 들려요? 방송 잘 들어가죠? 소리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리죠? 아니 왜 답들을 안 해? 들리죠? 아니 저거 왜 저거 답 좀 해보라니까. 어차피 이거 발표해야 되잖아. 이건 나왔다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자, 뭐냐? 사실 그냥 다른 수업 시간에 물으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답해요. 상온 조건이다. 25도씨가 가장 평범한 상온의 대표적인 예인 것도 맞죠. 그런데 이때 25도씨는 바로 TB입니다. 누구의 경우? 질소의 경우. TB가 뭐였죠? 바로 보일 온도예요. 여러분, 보일 온도가 뭐예요? 바로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보일 온도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어쨌건 이 보일 온도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아주 잘 행동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그 보일 온도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바로 여기. 자, 역시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고온인 600도씨에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기체가 차이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구간, 자, 요 구간이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압력이 0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바로 저압 구간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저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실제 실험을 하면 이 컴프레션 팩터 전체에 대해서 여기가 대략 100기압 정도 되는 거고요. 한 이쯤 되면 1000기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지막지한 압력 조건에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사람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anyway, 어쨌건 그래도 100기압이면 엄청 고압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기압에 대해서는 저압 조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의 한 100기압 내외에선 잘 보세요. 오히려 빨간 거, 파란 것보다 노란 애가 흰 거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대략 100기압 내외에서는 오히려 고온도 아니고 저온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온도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자 어디를 지울까?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여기 쉬나요? 아니지.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이 그림은 다 됐으니까. 됐습니까? 헤이추, 헤이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비밀번호 채워야지. 자, 그러면 이 보일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자. 자,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일정하죠. 일정. 그럼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일정하니까 압력 등으로 미분하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여기 미분했는데 미분했다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뜻이겠죠. 그냥 눈에 보이게 상수함수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실제 기체의 경우 자 Z 경우 저압 조건에서 이 Z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더욱 이상기체와 가까워진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이상기체에 대한 건데 실제 기체에 대해서도 얘가 만약에 압력이 0으로 수렴하는 압력이 0으로 수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저압 조건을 뜻하는 거죠. 그 저압 조건에서 만약에 얘가 또다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그 실제 기체는 더더욱 이상기체처럼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 패턴이 어때요? 흰 거하고 비슷하다가 위로 치솟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이 원점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매우 0에 가깝죠. 그러면 이 0에서 한 100기압까지는 실제 기체를 하더라도 이상기체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압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조건의 온도를 바로
TB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보시다시피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찍을게요. A. 그 다음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 실제 기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거 26.4에 반데르발스 방정식입니다. 자,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바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녀석이고요. 반데르발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꽤 다양합니다. 근대화학 한 2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박사학위 전공자들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제시해서 한 교과서에 전문적인 교과서에 소개되는 것만 한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오직 교육용으로 가르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 내는 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그 교육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게 노벨상을 받아서 그래요. 노벨상 받는 겁니다. 노벨상 받은 거면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완전 중요하겠죠. 서울대는, 특히 서울대는 이제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노벨상 받은 주제에 대해서 시험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되게 큽니다. 한 2, 3년 전에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노벨상 받은 주제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자,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P는 압력이고요. V는 아까 1몰의 부피 그 몰러 볼륨 K입니다.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책마다 좀 다른데 어떤 책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사실 의미는 같은데 여기 있는 몰수를 아래쪽으로 나누면 그게 몰러 볼륨이 되고요. 여기 있는 몰수를 이렇게 나누면 몰러 볼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동일합니다. 근데 화학 체계는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요. 물리학 체계는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더 깔끔한 게 같아서 요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지금 묘하게 A하고 B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A하고 B가 실제 기체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상 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A도 B도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도 B도 0이다 해버리면 이 수식은 어디에 귀결돼요? PV는 nRT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상기체는 이 A하고 B가 0인 조건이고 실제 기체는 이 A하고 B가 어떤 상수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기체를 표현해주는 상태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약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시간 여유가 충분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 자, 첫 번째 1.
요 B. 자, B라고 하는 저 상수가 실제 기체 종류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누구는 0.01, 누구는 0.02, 누구는 0.03 이렇게 다 기체마다 다 실험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B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실제 기체의 자체 크기 보정항. 자, 이상기체는 스스로의 크기가 없죠. 근데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죠. 그래서 자체 크기가 있는 그 실제 기체에 대해서 저 항 B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이상기체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릇이라고 칩시다. 이 그릇 전체에 이상기체는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제 기체는 어떤 그릇이 있을 때 여기에 기체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보시다시피 자, 이 노란색 빗금은 기체 자체 크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묶음은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그 가능 영역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즉 그릇이라고 하는 그 전체 영역에 이상기체 분자는 어디든 다 분포할 수 있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 기체는 스스로의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분자가 분포 가능한 영역이 어떻게 돼요? 기체 자체의 크기 부분만큼 감해지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에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데 자체 크기만큼은 그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쓸 때는 그릇의 부피에 대해서 기체 자체의 부피를 빼준 요만큼이 기체 분자들이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서 식을 이렇게 수정을 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의 의미는 저러하다. 자, 그런데 이 B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1. 쟤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압력과 부피가 음수 압력 그런 거 있어요? 음수 압력? 음수 부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압력 부피 항상 양수죠. 이쪽 항상 플러스죠. 자, 그다음 온도도 절대 온도로 표현되니까 음수 온도 있어요, 없어요? 음수 온도 없죠. 항상 양수죠. 그럼 이것도 양수고 양수예요. 그럼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저 상태 방식에서는 Vm이 항상 B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B는 실제 기체의 경우 최소 부피라는 얘기예요. 즉 기체라고 하는 건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부피가 변할 수 있잖아요. 뭐 고압 조건에서는 좀 찌그러지고 뭐 저압 조건에서는 늘어나는데 실제 기체의 경우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그 부피가 작아졌을 때 그 부피의 최소 부피가 B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항상 이것보단 커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때 최소 부피가 되니까 이 녀석의 단위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B의 단위는 누구의 단위랑 똑같을 거냐면 몰라 볼륨의 단위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서로 단위가 같으니까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몰라 볼륨의 부피는 뭐예요? 리터 퍼 몰이죠.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와 있는 요 상수 B는 그 단위가 리터 포 몰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B는 비슷해져요. 어떻게 비슷해지냐면 이거랑 비슷해집니다. 이거랑 비슷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선 NA라고 하는 건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수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하는 그 아보가드로수입니다. 이게 있는 건 직관적으로 B의 단위가 1몰 단위죠. 1몰 단위의 부피이기 때문에 1몰 기준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수가 붙어 있구나 라고 우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이 수식은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마가 뭔지는 당장 모르겠더라도 왠지 이 수식 왠지 이 수식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아이고 내가 하나 빼먹었네. 바로 어떤 구의 부피입니다. 구의 부피. 누구의 구의 부피냐? 요거. 짜잔. 자,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실제 기체 분자를 9로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기체 분자는 9입니까? 9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9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9로 가정하는 이유는 계산을 편하게 하자고 그냥 가정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9라 가정했을 때 짜잔, 그 반지름을 여기서 감마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이건 이제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기체 입자 한 개 부피가 되는 거죠. 9로 가정했을 때의 9의 부피니까. 근데 얘가 짜잔 곱하기 4 한 정도가 B값과 비슷하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나와 있는 저 B라고 하는 녀석의 저 성격, 제가 어떻게 되느냐? 저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